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이사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일단 할게요. 오늘 먼저 이제 보고서부터 정리를 해드려요. 오늘 보고서량이 많은 건 아닌데 마지막에 요 방산 있죠, 요게 좀 양이 엄청 많아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지금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좀 앞부분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인들이 온다. 그래서 유통, 화장품, 사실 저거 GS 리테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오션브리지, 현대백화점, 삼성전기, IS동서, 퓨런티어. 이게 많지는 않은데 요 마지막이 좀 많아서 저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길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들이 돌아온다. 면세점 괜찮다는 얘기도 좀 들어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GS 리테일이 간접수혜 받을 것 같다. 요 내용이 일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주요 관광 지역에 호텔도 있고 수도권 편의점 점포 비중이 높아요. 시내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이 한국 단체 관광 갈 때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도 들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수혜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의견인 것 같고, 또 제주도 코엑스 무역센터, 명동 등 관광지 호텔도 있잖아요. 파르나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좋지 않겠냐. 그래서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워낙 또 많이 빠져 있고 주가도 지금 전혀 부담 없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BGF에 비해서 좀 밀렸는데 조금씩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시내 쪽에 이 매장들이 훨씬 많고 매장들이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 쪽에 유동인구가 늘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의 무역센터, 이제 그동안 한국인이 좀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가속 컴퓨팅 시대에 대한 소고인데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AI 이끄는 GPU, 요게 일시적이 아니라 그냥 이어진다. 데이터 센터 90% GPU 차지하는 기업이 분기에 140% 성장했거든요. 결국 이거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회성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가수요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B2B, 정부기관, 통신사,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여기에 네이버나 삼성, SDS 같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겠죠. 슈퍼컴퓨터 성장할 거고, 근데 GPU와 HBM을 패키징해서 이제 납품하는 TSMC, 코어스라고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이게 내년 1분기에 183%까지 증가할 것 같고, 엔비디아양 생산 능력도 4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GPU 중심으로 계속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 AMD도 GPU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이미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트릴지 그것도 좀 관건인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회사들이 자체적인 이제 NPU, 신경망 반도체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AI, 요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GPU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구도를 좀 깨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엔비디아랑 유사하다. 2000년대 버블 터져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주가 빠졌던 기업인데 그때 주가 1456% 올랐는데 97년에서 2001년까지.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B2B죠.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만 하는 회사고, 시스코는 그러진 않았어요. 초고속 인터넷까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요층이 좀 다른 데다가 AI는 이제 초기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이제 성장세 둔화 우려, 뭐 밸류 고민 이런 것들은 계속 아마 막 공격을 하겠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보여줄 건 많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HBM도 수혜가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뭐 정말 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매출과 영업이익률. 다른 인텔 보세요. 안 좋죠. 꺾이고 있어요. 인텔이 원래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역전됐죠. 그죠? 인텔의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AMD도 허우적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주인데 뭐 저 구도가 깨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고 이게 옛날에 시스코라는 기업입니다. 97년부터 이렇게 매출이 성장했는데 예, 꾸준하게 성장했다. 이때 이제 버블 터진 거죠. 이 당시에. 그 후로 사실 매출은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안 가죠. 버블 터져버리니까.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다음에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아도요. 주가가 너무 버블이 생기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반영해 버리면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이렇게 시스코처럼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반영을 하면서 가주는 게 좋아요. 빨리 가면 물론 다 기분 좋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저도 의견이고 지금 요즘에 뭐 전공정 부진하고 그러고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성장만큼은 뭐 명확하다 내년까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션브리지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같이 하는 회사고요. 소재, 장비가 비중이 높고 2차전지. 근데 이제 지금 실적에는 2차전지가 잡혀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지금 수주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요게 잡히는데 다만 2차전지는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장비가. 그래서 좀 수익성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반도체 매출도 턴어라운드 하니까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장비 매출은 44% 감소하지만 장비 매출도 60% 감소하고 예, 그게 이제 설비 투자 주니까요. 뭐 주로 아마 하이닉스 쪽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감소하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이게 수주가 300%나 증가할 걸로 매출이 예,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올해 현재 상반기 수주 잔고도 1,450억으로 매출 목표 달성에 문제 없을 것 같다. 내년에는 반도체가 붙으니까 뭐 영업이익도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러나 과거에 2022년도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장비업체는 수주 산업이니까 불확실성 크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내년 기준 PER 7.4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장비, 소재까지 이 세 개를 다 해요. 되게 좀 독특하죠. 네, 그리고 주가 안 비쌉니다. PBR 기준으로 무릎이 14,100원 정도니까 지금 주가에서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낮다는 것도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회사 이제 이거는 제가 발췌한 거예요. 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고 전자공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HCDS라고 로우 K 물질입니다. 그래서 절연막으로 쓰이는 이제 증착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는 주로 증착 소재를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BDEAS 이제 패터닝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재료고 TiCl4는 누설 전류를 막는 이제 베리어 메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전류가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리고 이게 신란인가요? 맞죠? Si2H6인데 이게 증착용 특수가스. 증착할 때 쓰는 방막 증착할 때 저온에서 아주 빠르게 균일한 막질을 형성하기 위한 좀 중요한 또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는 그 한양 ENG 가는 거 있죠. 화학 기상 증착 아니 여기 중앙 공급 장치. 예. 화학 물질 중에 CCSS라고 이거 STI도 아마 하는 걸로 맞죠? 예.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이제 경쟁사인데 CNG 하이테크 맞아요. CNG 하이테크도 있고 여기 좀 경쟁사들이 몇 개 있는데 요 사업도 하는데 사실 이쪽 비중이 제일 커요. 매출 비중에서. 예.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저희 당사의 오리나 연구원님이 예, 이베스트 서치라이트 요즘에 저희가 저번에 뭐죠 LX아웃시스 정홍시 연구원님이 한국전자금융 써주셨죠. 그래서 시리즈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기업은
이제 기업에 집중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적어주셨고, 현대백화점 다 아시죠? 뭐 국내 대표 백화점이고 꾸준히 성장하다가 올해 조금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재개되니까 사람들이 명품보다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반기 실적이 조금 이제 영향을 줬던 게 수도 광열비, 전기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이제 안 나오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매출 성장이 나온다면 저런 비용 부담은 완화될 수가 있고, 그 백화점 3사 중에 현대백화점이 좀 이러한 측면에서 우위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돼요. 백화점 매출, 그러니까 무조건 매출 성장이에요. 이게 나오느냐가 하반기 진짜 중요한데, 일단 현대백화점이 그런 면에서 제일 우위라고 합니다. 왜? 대전점 영업 재개됐죠. 작년에 영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올해 반영되고, 주요 점포 리뉴얼했고, 명품이 신규 입점할 거고, 그 다음에 영패션, 젊은 패션 부분의 우세가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대전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화재 사고 나가지고 올해 6월까지 영업이 중단됐는데, 이게 3,600억 정도 연간 매출이어서 우리나라 아울렛 중에 1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꽤 높아요. 근데 이게 영업이 재개됐으니까 4분기부터는 3% 정도 이게 상승하는 기존점 이게 성장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점이 아니어도 백화점 부문 좀 7, 8월 흐름도 양호하다. 요새 백화점 매출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좀 분위기고, 6월부터 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네. 그리고 무역점, 더현대서울, 판교점 등이 7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신장하는 그런 눈에 띄는 점포가 없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영패션 부분이 고성장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데, 온라인 소비 공격으로 백화점이, 그러니까 이 영패션 부분은 이 가장 취약한 카테고리죠. 예, 그 오프라인 쪽에서. 왜냐면 주로 온라인에서 많이 사니까. 예, 근데 여기가 현대백화점이 강점인 게 저 더현대 서울 여의도에 저기가 아주 젊은 분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좀 나오면서 이 판관비 비중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 더현대서울에 루이비통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게 입점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교점엔 디올, 대구점에는 부쉐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 더현대서울 많이 가요. 저기 아마 관광 코스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무역점하고. 예. 그 면세점 드디어 흑자 전환 임박했습니다. 한 번도 흑자 난 적 없는데 이번 2분기에 기억나시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 보고서 보여드렸죠. 이제 드디어 좋아진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단체 관광 열리면서 주가 폭발해버렸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현대백화점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5만원 초반, 뭐 4만원, 4만원대까지 갔잖아요.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만 안 갔을 뿐이지. 그러다 이제 주가가 지금 폭발을 해버렸죠. 거의 한 40% 올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끝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도 좋아지고, 공항점이나 뭐 임대료도 예전보다 좀 합리적이고, 예.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지누스가 좀 이게 참 발목을 잡았어요. 인수해가지고. 근데 과잉 재고로 인한 발주 제한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비용은 좀 완화되고 있대요. 원재료비.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 폴리우레탄, PPG, TDI, MDI로 만드는데 이 원재료도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떨어졌죠. 프레임 만들 때 그 침대 매트리스, 스틸 코일도 40%나 급락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줄어드니까 재고만 이제 확충하는 저 주문이 들어오면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4분기부터는 좀 발주되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은 체크해 보세요. 예. 어떤 7월에 진행된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는 매출액은 늘어났다. 그래서 지누스만 좋아지면 주가가 8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지누스가 좀 관건인데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도 경기와도 연관되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고, 다만 어쨌든 지누스가 좋아진다면 뭐 연말까지 꾸준히 좀 우상향 기조 그릴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하반기에 36% 정도 영업이익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지금도 주가가 쌉니다. 퍼 5.7배. 그래서 점점 2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림이고, 면세점 영업손실 추임이 전망인데 이제 흑자 전환 임박했고요. 진우수가 문제인데 진짜 4분기에 이렇게 좋아지면 예상대로 주가 오르겠죠. 예. 원재료 비용 다 떨어져 있고 운임비, PER, PBR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보다 주가 싸다는 그런 매력은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쫓아가진 마세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기 오늘 좀 주가 안 좋았던 거는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했는데 추정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2,619억에서 무려 400억을 딱 깎아버렸습니다. 한 300억 이상. 이 충격으로 오늘 좀 빠졌던 것 같고, 일부 꼭 물론 이것 때문에 꼭 빠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마땅한 뭐 악재가 나온 건 없는데 일단은 추정치가 좀 낮아진 게 좀 부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MLCC는 재고는 어쨌든 축소해 놓은 상태인데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건 좋아요. 자동차용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MLCC 20%, 카메라 모듈 15%, 전장용 플립칩 BGA 3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이 4분기부터 가동 들어간다. 이 부분도 좋고, 그래서 MLCC 매출은 지난해 6천억에서 올해 9천억으로 도약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자동차 쪽은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 예, AI 붐에 의해서 이게 삼성이 엔비디아나 AMD 수주만 딱 따내주면 이 플립칩 BGA가 아마 삼성 전기가 전자에 납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좀 기대는 하는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야죠, 먼저. 예,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 주가는 유지했지만 조금 추정치가 좀 하향된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주가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내년 보고 꾸준히 좀 버틸 구간인 것 같아요. 14만 원 이하는 여전히 싸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 IS동서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제가 지난주였나 어제였나 그 보고서 아니 그 공시 보여드렸죠. 네, 아마 월요일날 보여드렸나? 근데 어쨌든 BTS 테크놀로지 인수했다. 그 우리 공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BTS 테크놀로지는 BTS가 아니고 예, 슬로바키아 기업입니다. 그래서 4개 법인을 갖고 있고 동유럽 기업이고요. 순이익이 40억인데 취득가가 375억에 한 지분 79%니까 계산해 보니까 500억 정도 회사로 지금 가치평가를 한 거고 PER 12.5배로 인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싸게 산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고, 슬로바키아 재활용 기업인 세이커와 합작으로 폴란드에도 요 폐배터리 전처리가 가능한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핵심 원자재법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의무적으로 앞으로 폐배터리에서 추출을 한 배터리를 써야 돼요, 소재.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커져요, 유럽은. 현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럽의 폐배터리는 대부분 스크랩 있죠. 이렇게 뭐 배터리 만들다가 불량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고철 같은 걸 모아서 하는데 이 공장은 폐배터리를 아예 셀 모두 일괄 전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스크랩보다는 이제 공정이 더 개발되고 양질의 제품들이 나오면은 스크랩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폐배터리를 얼마나 잘 수거하느냐도 중요한데 이제 그런데 IS 동서가 좀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예. 독일 국경과 인접해 있고요. 6월에 이제 CRMA 유럽에서 이게 강화 기점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인선모터스, BM솔루션, TMC 수직 계열을 우리 공부 한번 해봤죠. 이걸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인선모터스에서 폐배터리 수거, BM솔루션이 전처리해서 이걸 한번 담가서 방전시켜주고 팍팍팍 부셔가지고 블랙 파우더 만든 다음에 TMC가 후처리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다 발라가지고 뭐 액체 용액인가요? 예. 전구체 용액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TS 인수로 유럽에 거점 마련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대부분은 스크랩 중심인데 2030년 전후로는 이제 수명이 끝난 배터리가 많은데 이 배터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폐기물 이제 처리 사업이 더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가 변수는 환경 사업인데 원래 건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폐기물이나 이런 환경 사업이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회사의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폴란드에 건설 중인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이고 LG엔솔 그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퍼 7배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휴비츠란 기업 아시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됐죠? 안경 장비 하다가 안광학 장비로 가고 구강 스캐너 그 주가가 이제 실적도 나오면서 IS 동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단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건설이 짓누르고 있잖아요, 위에서. 근데 회사가 이런 폐기물 사업이나 이런 폐배터리 사업에서 이제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또 출발점으로 이런 회사 인수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퓨런티어는 KB증권의 이경은 성현동 연구원님이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 제조사, 우리 다 알고 있죠. 액티브 온라인, 듀얼 온라인 다 공부했어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 LG노텍, MC넥스, 세코닉스, 앱티브 뭐 이런 쪽이고, 카메라 렌즈 및 뭐 이미지 센서 이런 정밀 정렬 및 접합 공정에 사용한 액티브 온라인은 정렬해 주는 거예요. 렌즈랑 이미지 센서를. 듀얼 온라인은 2개 이상의 카메라를 정렬. 인스팅크리 칼리브레이션은 그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있죠. 이게 그 어떤 감지하는 카메라 그 내부 광화 특성을 이제 추출해주는 공정에 사용되고, EOL은 이제 검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2분기 매출 괜찮았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았는데 다만 이제 수주잔고도 늘었고, 다만 이제 모바일용 쪽이 좀 안 좋았고요. 모바일 쪽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품 사업도 좀 잘 나갔는데 다만 이제 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주로 아마 납품을 하는데 그 부품 수주 잔고가 좀 감소해서 3분기 실적은 아마 2분기랑 조금 유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퓨런티어는 좀 중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자동차용 카메라 시장 엄청 성장할 거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주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었나요? 아무튼 이제 사이버 트럭 그때 한번 양산한다 그래가지고 주가 폭등한 적 있었죠. 너무 그런 이슈로 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이번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FSD 버전 12 버전으로 직접 주행했거든요. 영상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카메라로 해요. 근데 그런 카메라 만들 때 이런 장비가 퓨런티어 장비들이 일부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중요성은 말해서 뭐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퓨런티어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 다만 이제 주가가 싸진 않고 약간 3분기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쉬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진한 걸 그걸 뭐 주가 안 가니까 막 이러지 마시고 기회로 좀 활용하셔서 여유 있게, 이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처음부터 달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충분히 좀 기간 조정 받으면서 내년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마지막인데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긴데 K방산 백투더 베이직인데 방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참 방산 또 전문가로 잘 하시는데, 현재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수출 K 방산 체계 뭐 다들 아시죠? FA50 경전투기, 자주포 이런 것들이 막 폴란드나 이런 게 수출되다 보니까, 근데 주가는 요새 좀 부진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행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다 이제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이제 국산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양산에서 수출하는데 7, 8년 걸린다고 합니다. 해외 수출까지는 뭐 1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바로 수출하는 건 아니고 양산에서 적용하고 시간 걸리지만 어쨌든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체계개발 양산을 해서 결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대되는 미래 매출은 업체별로 5.2배에서 11.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회사들 상장된 기업들이 이 사업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산 비중이 점점 증가하니까 방위산업의 매출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의 K방산이 될 무기 체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고 합니다.
FA50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 자료에선 요 정도 짚어본데 7개예요.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하실 건 백투더 베이직으로 살펴보고 기억할 개발 중인 주요 무기 체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킬체인 요런 거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KF21 2015년부터 해서 26년에 끝나고 이게 양산 시점이에요. 개발 들어가서 양산이 이제 언제 되는지. 예, 여기 26년에서 28년이네요. 이게 개발이 26년, 양산은 26년부터 28년. 예, 요렇게. 여기는 이제 23년부터 양산으로 좀 돼 있고 이미 체계 개발 끝나고 그래서 여기 주요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업체들 여기 4개 있죠. 여기에 대부분 현대로템은 좀 그 탱크다 보니까 오늘 설명드릴 건 좀 안 들어가 있고요. 요 4개 기업이 다 포진돼 있다. 첫 번째가 KF21 보람에 뭔지 아시죠? 그 전투기, 예, 초음속 전투기고 2014년 9월 방추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예, 정말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8조 원 규모로 개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용 적합 판정 받았고 올해 11월에 이제 원래 받을 것 같았는데 6개월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양산기업, 이게 한국항공우주과입니다. 생산 시작해서 26년도에 실전 배치 될 것 같고 수출은 좀 한참 후에요. 더 이렇게 국내에서 하고 그래서 2030년대 중반인데 근데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는 수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가 지금 돈을 안 주나 봐요. 빨리 좀 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현재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전투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F-15 되게 유명하죠. 16, 유로파이터, 라팔. F-15 너무 비싸고 F-16은 여러 개 없고 F-35 해야 돼서 유로파이터는 인기가 없고 라팔은 인기가 많은데 라팔은 너무 오래됐대요. 당연히 이제 KF-21이 나오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 단가가 800억인데 이게 F-35 이 전투기보다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F-35 가격도 엔진이나 이런 스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F-35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비용, 이제 생애 주기 모든 이제 비용들 막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감안도 해야 되고 단지 그냥 가격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니까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100년 개량해서 우리 작전 요구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F-35 가격이 600만 달러로 떨어질 개연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가격보다도 뭐 가격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KF-21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전투기거든요. 이런 거를 한국이 만든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이제 좀 기대해볼 만한 이슈고 장공지 이게 이제 장거리 이제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KF-21의 보람의 무장은 미국의 초기 뭐 이런 미사일로 했는데 미국 수출이 거부돼가지고 유럽으로 갔대요. 그래서 중거리는 이제 유럽 걸 좀 채택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도 오히려 KF-21이 이제 개발상을 저 아까 전투기 있잖아요. 체크하더니 이거 우리 거 달아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수출 승인 해준다고도 했나 봐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탑재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떤 무기를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전투기에 미사일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탑재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KF-15 같은 경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전투기에 쏘는 거 있죠. 여기 타우러스 350K를 장착을 했었대요. 예. 근데 KF-21은 우리가 만든 그게 천룡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천룡이 훨씬 사거리가 길어요. 500km인데 천룡은 800km. 그래서 FA50에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우러스고요. 요게 이제 지금 그 천룡 요걸 이제 탑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LIG 넥스원이 이제 단독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21년도에 체계 개발은 좀 완료를 했고 예, 어쨌든 앞으로 계속 좀 개발을 해서
예, 28년도에 개발 완료 목표를 좀 제시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ASA 레이더라고 있는데 2015년 4월에 로키드 마틴이 KF-X 개발 위해서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기술 이전 안 해줬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전투기에 레이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체계 개발하기로 하고 공청회 끝에 하나 시스템이 착수를 했나 봐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합니다. 안 되면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탑재 시험도 시작을 했고 이제 120대 ASA 레이더가 이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험도 시작을 했고요. FA50 경공급기로도 탑재가 좀 된다고 하니까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이탈리아 회사가 관심을 갖나 봐요. 그래서 요거 확대 적용 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FA50에서는 레이시온의 이 요거 레이더 ASA 레이더를 달고 수출이 되지만 KF-21에도 적용되고 향후에 FA50에는 업그레이드한 이후에는 수출용에도 아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했거나 LIG 넥스원하고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요 하나 시스템의 ASA 레이더는 이탈리아 쪽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이더가 있어야 감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한국 기술로 지금 했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빨리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나중에 좀 시간 되시면 보고서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경무장 헬기가 있어요. 청검. 경무장 헬기 뭐죠? 이 헬기의 목적은 저 경무장 헬기 목적은요. 탱크 격추하는 거예요. 아파치 들어보셨죠? 코브라. 예. 요건데 청검의 역할은 그 헬기의 그 탱크 잡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LAH는 공격 경무장은 이제 공격 헬기고 거기에 달려 있는 미사일이 탱크 쏘는 미사일이 청검이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 착수해서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검은 사거리 명중률이 지금 동급 대비해서도 굉장히 사거리도 길고 헬파이어가 굉장히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관통력은 더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알고리즘까지 탑재를 했고, 예. 그래서 이 청검을 장갑차에도 장착할 수도 있다고도 알려졌나 봐요. 장갑차에도 붙여서 장갑차가 미사일 쏴가지고 탱크 잡는 거죠. 헬기에 쏘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여기 달려 있는 거 헬기에 보이시죠? 네, 요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천궁2는 이제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를 클린턴 행정부가 가입해라 했는데 예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거부했나 봐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체 방어 능력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3축 체계를 구성을 했대요. 킬체인은 뭐냐면은 선제 타격 방어.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표적인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나온다. 30분 안에 탐지부터 타격까지 다 해서 아예 못 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있죠. 미리 딱 예측해가지고 저거 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타격까지 해버리는 거죠. KAMD는 미사일 발사하면요 그걸 요격하는 거예요. 그다음 KMPR은 이미 이제 공격을 북한이 핵미사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도 이제 그냥 아예 보복하는 겁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축인데, 요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남북 대화 때문에 조금 용어를 숨겼나 봐요. 그래도 예산은 계속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시켰고, 그래서 KAMD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미사일 방공망인데 천궁2를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인정받아서 아랍에미리트 수출도 성공을 했고, 근데 저고도를 담당하는 게 LAMD, 높은 고도는 LSAM이라고 이 두 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천궁2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고 저고도와 아주 높은 고도를 담당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LAMD는 이게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그 후부터 좀 그 이제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LAMD 사업을 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사정포가 있어요. 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대요.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타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고도를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LIG 넥스원이 선정이 됐고요.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고, LSAM은 이제 높은 데 있죠. 아주 높은 고고도. 그거를 이제 그
격추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탄도탄은 LIG, 대탄도탄은 하나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내용들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킬체인, 먼저 타격, KAMD. 저도 이게 무슨 제가 뭐 국방학자도 아니고 지금 방산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예, 저도 참 이런 내용은 처음 아는 내용이라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KAMD. 네, 이거는 이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 타격. 이거는 이제 아예 북한이 그냥 싸고 났을 때 우리가 보복하는 거예요. 이 평양 같은 거 타격하는 거죠. 그래서 해궁. 해궁은 뭐냐면 또 있는데 해궁은 저기 함정에서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예, 저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 시험 양산에는 성공했네요. 아, 이건 양산이 됐네요. 양산에 이미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게 LAMD, 이 저고도 에서 발사하는 거고, 그 다음 천무 연평동 포격전 이후로 번개 사업의 하나가 전술지대의 유도 무기라고 하는데 400mm 구경의 포탄이 사거리 140km로 이제 북한의 장사포를 노리는 거라고 합니다. 갱도 기지를 파괴한대요. 예. 그래서 K9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히트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갱도 안에 갱도 기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타격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레벨 1이고 얘가 레벨 2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무1은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옛날엔 사거리가 되게 짧았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죠. 미사일 지침이 폐지돼 가지고. 그래서 현무4 탄두 중량 2.5톤 사거리 800km까지 시험 발사 성공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넘어서 현무5 지금 첫 공개했고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거리 8. 이게 왜 대단하다면 북한의 것 양강도 있잖아요. 자강도. 여기 지하 100m까지 그냥 지하 시설. 이 미국도 이 100m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사일이 저 밑에 갱도 지하 100m까지도 타격을 할 수가 있대요.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미사일을 양산 이제 준비하고 있다. 자, 투자 전략은 방산주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주가는 어닝의 그림자고, 그래서 그동안 받아놓은 수출 잔고가 많으니까 이게 25년 6년에 실적으로 잡히면 PER 6배에서 8배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 늘려야 될 때다. 글로벌 경쟁사도 15배, 20배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저평가다. 이런 내용이고, 너무 수주에 목매지 말고 저 실적 본다면 2년 후에 있을, 그리고 당장 피크아웃도 없다. 전쟁 끝난다고 뭐 무기 구매 안 할 것도 아니고 쇼핑 계속 될 거고, 오히려 종전돼서 주가 떨어지면 비중 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방산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거고, 예, 앞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좀 무기 수출하면요 또 10년 동안 계속 그거 수리해줘야 돼요. 수리하고 관리해줘야 돼요. 그걸 정비 사업입니다. 그게 또 접해 있어요. 2조 원 수출하면 1조 원이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AS 계속 하면서 버는 거죠. 예. 마치 현대모비스 같은 거죠. 현대모비스가 AS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탑픽은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고, LIG 넥스원은 가장 밸류가 낮고 상승 여력이 높고, 수주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선호한다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산 공부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부자 매수는 TI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그 SBS 대주주였나요? 그죠? 그랬던 폐기물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대표이사랑 경영관리시장이 1억 이상씩 좀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어제 HSD 엔진이 선방, 어제 잠깐 말씀해주신 삼성 중공업에 납품하는 엔진을 좀 수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좀 강세 마감은 했지만 약간 좀 아쉽죠.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잘 끝난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분위기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런 좀 IT를 좀 팔아서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러나 종목 장세였어요. 오늘 보시면 종목 상승 종목이 1,7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올랐고, 중소형주 있죠. 이런 기업들이 고르게 반등했던 날이었고,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일부 중국 소비주는 조금 하락했고, 예,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했다는 거, 그거는 좀 아쉽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지금 제가 5시가 이미 넘어서 좀 빨리 죄송합니다. 좀 하이닉스는 좋았고요. 2차 전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주요 대표 기업들 뭐 워낙 오른 상태였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특히 에코프로 BM이 좀 안 좋았고 오랜만에 기아가 좋았네요. 예, 자동차가 좀 반등해줬고요. 그다음 포스코인터 이쪽도 뭐 2차 전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빠진지는 조금 설명해드렸고 하나오션 좋았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대표주랑 중국 소비주가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좋았고 농심도 뭐 그동안 많이 올라 있었고요. 케어젠 급등, 루닛 그 다음에 삼청 오늘 제약바이오 대부분 좋았어요. 그리고 파두도 좋았고 LIG 넥스원도 오늘 올랐네요. 예. ISC 오늘 좋았고 현대백화점도 올라갔습니다. 예. 오늘 자동차 부품 회사도 괜찮았고 예. 고르게 반등했고 오늘 오랜만에 또 엔터주 올랐어요. 참 부진했는데 엔터주도 모처럼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좀 고른 이런 상승이 나와서 오늘은 좀 괜찮지 않았나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너무 후딱후딱 해서 왜냐면 저 방산 보고서 읽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한번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설명한 거 있잖아요. LIG랑 한국항공우주 저 두 개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보고서 좀 길어요. 또 뒤에 기업 설명 그건 내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